안녕하세요. 니체와 함께 떠나는 도덕 이론 여행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여행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에서는 그리스도교적 도덕에 관하여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여행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공유주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네 번째에서는 칸트의 의무론, 의무주의 윤리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윤리 형이상학 정초를 이제 망치, 저기 뒤에 있는 니체의 망치로 두들겨 이렇게 철학사 전체를 두들겨 펴낸 과정을 이 4부에서 살펴봤습니다. 철학사에 대한 망치, 이 망치를 제가 우한마라고 불렀더라고요. 우한마. 우한마가 아니고 해머죠. 해머. 이 정도의 해머로 철학사를 위쪽을 두드러 깬 게 아니고 아래쪽을 두드러서 완전히 와해시키거나 붕괴시키는 거죠.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사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물론 각자 자기가 플라톤 그리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니체의 이 망치 철학이 없었던 것처럼 혹은 오해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니체의 망치로 인하여 우상들이 타파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윤리 형이상학 종초 이후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무윤리학에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 여기서 이 맺은말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하늘의 별이 빛난다는 것,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다는 것, 이것과 두 번째 내 안에 도덕 법칙이라는 거죠. 내 안에 도덕 법칙이 있고 하늘에 빛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 있고 내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 이 양자를, 이 두 개를 양자를 나는 칸트 말입니다. 나는 어두움 속에 감추어 있거나 과도한 초음적인 것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시야 밖에서 찾고 한낱 추측해서는 안 된다. 추측이 아니고 그 자체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내 안에 있는데 이걸 포착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고 선한 의지겠죠. 선의지, 그리고 선의지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 법칙에 따라 살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에 대한 것은 의지의 자유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내 안에 의지의 자유가 있어야 되니까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이거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이겠죠. 물론 처음에는 신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존재를 의한 인간의 영원 불멸이 있어야 되겠죠. 신존재, 영원 불멸, 그리고 의지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요청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아니고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 요청해버리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면 학문, 철학인데 믿음이라고 하면 종교의 영역인 거죠. 철학을 하다가 지식을 하다가 갑자기 점프해버린 겁니다. 비약하는 거죠. 그 지점을 니체는 붓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철저하게 논박하고 있는데 그 철저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크게 스케치한다면 신존재 그리고 영원 불멸, 의지의 자유에 대해서 요청하고 방금 읽었던 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우리 안에 도덕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은 내 의지의 자유에 의해서 따르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의지의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본인의 자유에 대한 대가, 선택의 자유, 선택의 결과에 어떤 대가를 받지 않는 거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후에 죽어서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도덕 법칙을 따르겠습니까? 선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니체가 아니고 칸트는 말합니다. 요청하는 거죠. 영원히 불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았던 선 의지가 아니고 악 의지로 살았던 그 사람은 사후에 신에 의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행했던 악한 법칙들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악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후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도덕 법칙을 따르라고 하는 선 의지에 따라 살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도덕 법칙을 따라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나한테 유익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로 그냥 따르는 겁니다. 정한 명령이죠. 그냥 명령이에요. 그걸 따른다 해서 법칙을 따랐다 해서 이익이 있거나 행복과 관련이 쾌락과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그냥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나 그 이후의 여러 철학자들은 그런 말들의 이 칸트의 도덕 법칙이 너무나 엄격하고 형식적이다라고 비판하고 니체도 비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인간의 도덕, 이것은 인간의 도덕이라보다는 선언적 도덕, 형식적 도덕, 보편적 도덕인 거죠. 의무론적 도덕인 거죠. 그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는데 요청에 의해서 신존재와 영원불멸, 의지의 자유, 그리고 선 의지를 따르는 그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니체 말고도 여러 철학자, 현대 철학자들은 비판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니체와 함께 도덕 이론을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니체에게 인간의 도덕은 인간의 자연적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실제 자기 생존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도덕 법칙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인간이 생존 가능해야 하고 신체적, 그리고 니체가 잘 쓰는 위버맨시, 슈퍼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위버맨시적 삶, 그러니까 신체적 삶 이꼬르 위버맨시적 삶을 고무하는 도덕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도덕은요. 인간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도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건강한 새로운 도덕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전에 선언적 도덕이나 형식적 도덕, 보편적 도덕, 아니면 의지에 맞는 도덕, 혹은 쾌락의 도덕, 행복의 도덕, 최대다 최대 행복의 도덕이 아니고 쾌락의 도덕도 아닌 의무론적 도덕도 아닌 새로운 도덕을 제시합니다. 그 새로운 도덕의 이름은 니체가 이 새로운 도덕의 이름, 명칭을 정하는데 그 명칭은 도덕적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도덕적 자연주의라는 새로운 도덕 이론을 준비하는 니체의 작업은 너무 인간적인 이 책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과 관련된 인간을 넘어선 초음적인 게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이 가장 우선적인 거니까요. 인간의 생존과 상관없이 이미 생존해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인간의 생존과 상관없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경험을 넘어선 선험적 혹은 초월적, 어떤 분들은 신비적, 초월적, 선험적, 신비적 이런 사유들을 인간의 생존과 상관없이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도덕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럽니다. 이 칸트의 이론은 20세 이상의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백인 남성 중심의 철학이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도덕 법칙과 선의지에 맞게 의지에 따라 살려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을 행동을 보면 아주 막 이렇게 정말 천진난만하고 아름답죠. 물론 니체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칸트에게는 그런 아이들의 자유분방함이 도덕적 삶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또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연로한 분들에게 도덕 법칙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 그것도 백인 남자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한 도덕이라고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너무 인간적인 니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도덕적 자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이전 조술 비극의 탄생 그리고 반시대 고찰에서도 도덕적 문제들과 비판적인 거리를 두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비극의 탄생 그리고 반시대 고찰 아까 한 번씩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반시대 고찰에서는 그런 이야기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오직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요. 그때 가장 분개한다. 아무에게도 너 자신만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찾기가 쉽지가. 그 구절이 있는데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생각하려고 하니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잘 나지 않아서 찾았습니다. 접어놨네요. 이렇게. 세상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다시요. 세상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분기한다라는 격언을 말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사람은 그의 길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모를 때 가장 분기한다라는 격언을 말한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니체는 덧붙이는 거죠. 세상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너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묻지 말고 그저 걸어가라. 자신의 일을 잘 하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도 또 하나 있네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 해놨는데요. 동양과 서양은 겁 많은 우리를 우롱하기 위해 누군가 백목으로 그은 선이다. 동양과 서양이라는 걸요. 이렇게 그어놔서 동양을 좀 더 서양이 좀 더 우월하고 동양이 좀 더 낮은 것처럼. 또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동양을 먼저 그어놓은 분들이 동양이 좀 더 우월하고 서양이 열등한 것처럼. 어쨌든 이 백목이 그어진 곳을 지워버리면 누가 더 우월하거나 우월하지 않는 게 없어지는 거죠. 니체는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 거, 그렇게 차별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물론 좀 더 귀족적인 면이 있어요. 니체가 제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시대적 고찰에서도 도덕적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도덕적 문제가 그의 학적 중심 내용 중에 하나로 명시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이 책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진행되는 작업은 새로운 도덕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도덕에 대한 저기 살펴본 것처럼 비판적 고찰을 통해 자신의 도덕 철학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지필하면서 니체는 기존의 입장과 다른 역사적, 비판적인 새로운 철학적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적 비판과 비판적 새로운 철학적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거죠. 이러한 프로그램은 모든 것을 역사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존 두이라는 분도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뒤에 가면 니체가 이제 실용주의적 윤리학 혹은 실용성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선험성과 보편성이 아니고 실용성. 그런 점에서 이제 차후에 살펴볼 도덕적 자연주의, 실용주의적 자연주의 이름도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두이는 말할 때 실용주의적 자연주의, 자연주의적 실용주의 이런 이야기하는데 두이와의 어떤 미국의 철학자인 존 두이와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좀 유사합니다. 물론 시대도 같이 살았어요. 서로 교류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니체가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존 두이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저는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제 관심이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모든 것을 역사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하고 모든 것들의 발생 연관, 두이 같으면 발생론적 탐구를 하는데요. 발생 연관에 대한 비판적이고 특별히 계보학적인 도덕적 계보적인 분석을 실행한다는 거죠. 계보적인 역사성을 띠는 것으로 이해하고 발생 연관에 대한 비판적이고 계보적인 분석을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갖고 있던 확신과 신념들 그리고 도덕적 선이나 도덕적 완성 등 인간들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신념들이 의문시되는 거죠. 각 니체에게는 그 모든 게 의문시되고 의문시되는 것들을 우상으로 이제 간주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너무 인간적인에서도 보이고요.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도덕 이론에서도 보았습니다. 타파하는 과정들을요. 그래서 이런 신념들을 의문시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타파하는 거죠. 우상으로 규정하고 우상 타파. 그래서 우상의 황혼, 저물었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해가 뜨는 철학자, 미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그 미래 철학자가 망치를 들고 또 오는 거죠, 이렇게.
망치를 들고 와서 기존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그 새로운 타파 이후에 제시되는 도덕 이론을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본인이 붙였습니다. 비선험적인 거죠.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 하에서 니체는 도덕을 해부하고 도덕이 그 근원상 전혀 도덕적이지 않았다는 계보적인 분석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철학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알아야 뭔가를 부술 거 아닙니까? 대충 알아서 부수면 그 가지고 그 철학에 몸담고 있는 각 분야의 철학에 몸담고 있는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또 이 존 스튜어트 밀이든 칸트든 또 데카르트, 라이프니치 그리고 쇼펜하우 이런 사람들을 철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습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분개하는 굉장히 해박한 그리고 열심히 고찰한 거죠. 그걸 계보적 분석의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 내용을 5가지로 압축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의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도덕은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현상이다. 선험적인 게 아니고 개인적이고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기에 행해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험과 습관에 의해서요. 도덕적 행위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가 있고요.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서 마찰을 피하기 위함이 있고 불쾌감을 피함을 위하는 거죠. 또 자기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마찰과 어떤 불쾌감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요가 오랜 동안 익숙해지고 거의 본능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서로 마찰을 피하는 것 그리고 불쾌감을 피하는 것은 누구나 처음에는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겪고 싶지 않은 거죠. 마찰과 불쾌감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그게 익숙해지니까 본능에 가까워지고 또 학습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하는 거죠. 마찰과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서요. 겪지 않기 위해서요. 도덕적 행위는 자유로운 복종의 결과이지만 그것은 불쾌감을 피하고 쾌감을 선택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니체는 분석합니다. 이런 니체의 판단은 도덕적 행위와 개인의 느낌과 감정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부정하는 윤리학적 자명성과는 거리가 먼 거죠. 사실은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은 내 불쾌감과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의무인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 생존과 연결되어 있고 마찰을 피해야 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그게 축적돼서 사회적이라는 거죠. 이런 윤리적 자명성에 니체는 온갖 요령을 발휘하여 반대합니다. 그 전에 보편적인 혹은 최대다수 행복 혹은 행복주의 윤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의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개인이 느끼는 쾌감은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양하죠. 쾌감이. 온갖 유형의 습관이나 활동이나 성공은 개개인에게 쾌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불쾌감이 주는 게 남에게 쾌감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거죠. 남이 쾌감을 느낀 걸 내가 불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선한 행위가 이런 상황의 예외로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 행위와 그 행위가 발생시키는 심리적 느낌 전체를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행위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 첫째가 도덕적 행위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도덕적 행위는 자기 만족이라는 쾌감에 대한 요구 때문에 발생한다는 견해가 등장합니다. 자기 만족이라는 쾌감에 대한 요구와 그것을 얻기 위한 투쟁을 니체는 삶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제시할 줄 알고 인격적 존재로 제시할 줄 알게 되면서 자기 만족에 대한 요구는 발전된 성장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덕 혹은 윤리적 행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발전된 행위인 거죠. 자기의 만족에 대한 요구를 발전시키는 것. 그게 도덕적 혹은 윤리적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셋째로는 도덕적 행위는 인간을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거죠. 사실 인의예지라는 동양에 있는 인의예지,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예의 같은 것은 그 자체로 있는 도덕 법칙이 아니고 성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인과 사회의 마찰과 불쾌감을 통해서 성장한 거죠.
도덕적 행위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것.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로 머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마찰을 빚고 불쾌감을 주고 하는 것들보다는 그런 걸 피하고 그런 것을 발생시키지 않는 어떤 것을 더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몸이 크고 생각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 저는 어른이라 부르거나 혹은 큰 아이라 부르는데요. 그분들에게는 뭐 예의나 이렇게 도덕적 행위를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동물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거친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친 개인. 그런 거친 개인을 탈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지, 인간에게는요.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거친 인간으로 살고 싶다. 나는 거친 개인으로. 사회가 용납해야 한다고 할까요?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학교나 윤리나 문화 인류에서는 그런 거친 개인을 계속해서 탈피하는 과정이죠. 껍질을 깨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어떤 마찰을 빚지 않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을 좀 더 나은 걸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는 타인의 해악보다는 적극적인 선의지를 실현하는 도덕 법칙을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잔인성을 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도덕으로 저는 이제 니체의 도덕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자연주의라고 보이는 거죠. 어쨌든 겹친 개인을 탈피하고 자의식적이고 책임을 지는 인격적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인격적 존재. 그 인격적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은 인간을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 자율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교육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도덕 교육은 선의지와 도덕 법칙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최고선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성장해 가는 것은 거친 개인에서 인격적 존재로 덜 거친 존재로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번째로는 도덕은 집단의 필요와 요구, 집단의 유지와 번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도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집단의 요구와 집단의 필요, 그리고 집단 이주와 번성을 위해서 개인이 인격적 존재가 되고 또 다른 개인이 인격적 존재가 되면 그렇게 사회가 되면 집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폭력이나 어떤 거짓말 이런 것들로 하지 않고 인격적인 거친 개인이 아니고 인격적 존재로서 만나는 거죠. 저는 덜 나쁜 인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한 인간이라보다는 덜 나쁜 인간들이 모여서 물론 더 나쁜 인간도 있어요. 그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친 개인이 있다는 거. 너무 거칠면 법에서 강제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 지금 저희가 하는 도덕적 자연주의는 금지라기보다는 권고의 성격이 강해요. 권고.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로 도덕은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끼칠 수 있다는 혹은 이웃을 위해 끼칠 수 있다는 어떤 공포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도덕은 개인이 공동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죠. 거친 개인이. 그리고 어떤 이웃을 위해 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포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도덕을 파괴하는 니체의 전략은 그전에는 선의지에 관련되어 있었는데 공포심 이런 것들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도덕이 개부학적으로 봤을 때. 그 절대 도덕과는 대비되는 거죠. 인간의 도덕은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에서 상식적인 범위 영역 내에서 도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도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인간적 도덕은요. 인간적 도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니체의 전략은 도덕의 상대주의, 도덕의 유용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보편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지도 않아요. 상대적인 거죠. 실제로 이런 공포심을 유발해서 도덕이 성립하는 것은 유용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이 또 대체될 수도 있겠죠. 니체에 따르면 도덕은 공동체의 유지와 번성이라는 유용성 조건에 의존한다는 거죠. 여기서 유용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실용주의가 저는 떠오릅니다. 조금
철학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유용성 하면 실용주의, 뭐 현금 가치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죠. 물론 윌리엄 제임스가 현금 가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건 표층적인 거고요. 심층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역사적인 상대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게요. 시간적이고 역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 변화 가능한 거죠. 또한 복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한 도덕 원리가 아니고 다원적이고 복수적인 거죠.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의 상대성은 도덕의 유형성 때문에 확보되는 겁니다. 니체에 따르면 기존의 유럽 도덕의 성향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럽 도덕의 성향은 초월 세계를 지향하는 거죠. 그렇지만 니체는 인간 세계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결코 본질적인 대립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저편이라고 했으니까 선악을 넘어서는 거죠.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니체 역시 그렇고 현대의 자연주의 철학자들 뭐 니체, 후기 비트겐슈타인, 두이, 메일러 퐁티 저 이 네 명의 철학자들이 이런 선악의 저편,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제3의 영역 자연주의, 니체는 도덕적 자연주의, 존 두이는 실용주의적 자연주의, 후기 비트겐슈타인도 언어에 관련된 자연주의를 이야기하고 메일러 퐁티도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신체적 자연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일러 퐁티는요. 어떤 이런 본질적인 이분법적 관계를 넘어서 대립을 넘어서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가치적 대립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니체의 프로그램은 도덕이 갖고 있는 반자연성의 성격을 없애고 자연적인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거죠. 근데 서양 철학사에 열심히 이렇게 서양 철학사에서 헤엄을 치신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거죠.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고 선험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주의나 인간적인 이야기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냐. 상식을 넘어선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니체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후기 비트겐슈타인, 존 두이, 멜로 뽕띠 이렇게 4명 그 외에도 여럿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은 이 정도 4명 정도의 철학자들은 인간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영역을 중요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도덕의 자연적 유형성을 다시 밝혀내고 이런 밝혀낸 것을 적용하는 거죠. 도덕을 자연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체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자연주의라는 명칭이 도출되는 겁니다. 도덕과 자연은 전통적인 윤리 의식에서는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도덕은 법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도덕 법칙이. 자연은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죠. 칸트에게는 자유의 법칙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그러나 도덕의 법칙은 그렇지 않는 거죠. 여기 이 책에서도 보면 그렇고 특히 이 책에서 보면 윤리 형이상학 정초 윤리를 형이상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자유의 법칙 얘기하는데 도덕은 자유의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인과 법칙이니까 물리학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윤리 의식에서는 대립적인 것을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자연주의라 했으니까 형용 모순어법인 거죠. 둥근 사과 아니 둥근 사각형 이런 것인 거죠.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덕적 자연주의란 말은 둥근 사각형이라고 보입니다. 사각형이고 둥근은 둥근 거지 어떻게 둥근 사각형이 가능할까? 두이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니체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도덕의 자연사를 쓰겠다는 것은 도덕을 자연적인 것으로 고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덕에 대한 모욕적인 작업인 거죠. 전통 철학자들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니체는 구체적으로 도덕 목록을 제공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니체의 관심은 특정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전적으로 행위 주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한 행위도 악한 행위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어 선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선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더 심하게는 정말 살벌한 도끼로 선악의 뿌리를 밑에를 내려치는 겁니다. 이것도 구해봤습니다. 좀 더. 그리고 이런 고정관념을 없애는 이걸 뿌리채 드러내는
이런 것을 토대로 니체는 도덕의 기원이 도덕 외적, 비도덕적, 자연적 유용성이며 도덕 외적이고 비도덕적, 자연적 유용성 이렇게 가고 도덕적 가치도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만 평가돼야 한다는 정언명제를 세우고 싶어하는 거죠. 사실은 이 정언명제를 할 때는 칸트의 정언명제가 아니고요. 자연명법으로 정언명법을 대처하는 겁니다. 정언명법이 정언명령이 있었다고 하면 자연명령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연명법으로 정언명법을 대체하는 거죠. 자연명령, 자연명법을 세우는 니체의 작업은 도덕이 여타의 세계 해석과 마찬가지로 도덕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일로 시작합니다. 해석적 작업인 거예요. 해석학. 물론 이 해석 작업은 헤르메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은 니케르 해석학 니케르입니까? 해석학 가다머도 해석학도 있겠죠.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니체의 이런 해석, 도덕적 해석 작업은 도덕 행위와 부도덕적 행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파괴하고 행위 주체로서의 도덕적 가치 판단 능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노예 도덕이 아니고요. 선 의지에 의한 노예 도덕이 아닌 주인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도덕, 주인 도덕과 승인 도덕을 도출해내는데 완성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니체는요. 그래서 도덕적 자연주의를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면상으로만 해방된 가치로 보이는 초자연적 도덕적 가치를 그것의 자연 본성으로 환원한다. 그 전에 있는 것을 초자연적인 것을 초를 빼고 자연적인 것으로 놔두는 거죠. 다시 환원시키는 거죠. 사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원상태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자연적 비도덕성으로 자연적 유용성 등으로 이런 고초할 경향을 니체는 도덕적 자연주의자라고 명명합니다. 본인 자신을 도덕적 자연주의자라고 명명하는 거죠. 니체의 과제는 겉보기에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연 본성을 상실해버린 도덕적 가치를 자신의 자연 본성으로 다시 옮기는 것이 자기의 과제이고 작업, 철학적, 도덕적 작업이었습니다. 즉 도덕적 가치의 자연적 비도덕성으로 옮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좋은 것이란 무엇인가? 힘의 느낌이라고 하고 힘의 의지. 이 쇼펜하우어는 그냥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했고 칸트는 선의지라고 했는데 니체는 힘의 의지, 힘의 느낌이고 힘의 의지, 힘 자체를 인간 안에서 증대시키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쁜 것은 무엇이냐? 약함에서 유래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것, 힘의 의지가 없는 것, 약함에서 유래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힘이 증가한다는 느낌, 그리고 저항이 극복되었다는 느낌,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힘이 계속 증가하는 것. 저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장이 중단된 것은 이제 어떤 절망 혹은 퇴보, 도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걸 획득하는 게 아니고 행복이란 힘이 증가, 니체적으로는 두의적으로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도덕의 자연적 유용성이 힘의 의지를 촉도로 평가되는 유용성인 한에서 선, 악, 좋음, 나쁨, 삶의 행복 같은 유리적 개념들이 완전히 힘 관계에 의해서만 재정이 되는 거죠. 니체에 의해서요. 니체에게는 선, 악, 좋음, 나쁨, 삶의 행복 같은 유리적 개념들이 완전히 힘과 관련돼서 힘의 의지와 관련돼서 재정이 되는 겁니다. 도덕의 가치는 오로지 유용성 촉도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거죠. 실제로 인간에게 유용한가? 니체에게 힘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니체에게 힘 혹은 힘의 느낌은 자기 지배, 자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길을 가라 했으니까 자기 지배와 자기 극복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 실천 철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은 더 이상 형이상학적 윤리 형이상학인 것처럼 형이상학적 초월 세계 혹은 선음의 세계에서 도덕성의 토대를 찾지 않는다는 거죠. 이 토대를 정초하지 않습니다. 또 힘의 의지에 의한 자연적 삶을 부정하는 도덕일 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의 힘의 의지에 의한 자연적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연적 도덕, 반도덕적 성격으로부터 해방된 도덕은 오로지 자연적 혹은 힘의 의지라는 자연적 성격을 갖는 도덕만이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덕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우상의 도덕인 거죠. 허위 도덕으로서 이 칸트 철학하신 분들한테는 허위 도덕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니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덕. 이런 도덕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덕의 내용은 허위 도덕으로부터 자유로운 덕이라고 하는 거죠. 니체의 이런 도덕적 자연주의는 전통 윤리학의 기본 패러다임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거죠. 사실 새롭다는 게 원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선험적을 경험적으로, 초월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으로 돌려놓은 거죠. 원래 있던 걸 제 상태로 돌려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다시 끌어내렸다고 저는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멜로폰티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니체의 저는 망치적 도덕 철학이라고 합니다. 망치 도덕 철학은 전통 윤리학에 대한 핵심적인 부정과 함께 와해 혹은 파괴를 의미합니다.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는 도덕의 유용성과 해석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도덕의 실용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용주의와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덕의 가치를 힘관계와 삶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도덕의 자연화 선언이자 도덕의 선험성 탈피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선험성들, 초월성까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는 마지막으로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는 주인의 도덕을 구성합니다. 내가 도덕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죠. 어떤 도덕 법칙에 끌려가는 노예 도덕이 아니고요. 주인 도덕을 구성하고 주인 도덕이 구현되는 이상 도덕 공동체를 꿈꾼다는 점에서 니체 역시 유토피아적 사회 윤리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런 유토피아적 사회 윤리를 말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 윤리학자들과 유사하지 않냐? 그것은 논외로 하고 니체의 도덕적 자연주의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니체와 함께 포스트 모던 그리고 니체의 도덕 비판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물론 지금 포스트 모던 철학을 넘어선 포스트 모던 시대의 니체의 철학과 방금 말씀드렸던 후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존 두이 미국 실용주의를 집대가서 한번 그리고 프랑스의 멜로퐁티 철학들을 저는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네 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